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9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 평화로 방송이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방송 또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정의당의 좀 목소리가 좀 작았나요? 한반도 평화본부장 김종대 본부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좀 어떻게 좀 피곤해 보이세요? 예. 뭐 좀 운동 좀 하고. 운동? 네. 어떤 운동을 하세요? 산에 갑니다. 산에요? 네. 이제 요즘 날씨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예. 이럴 때 산에 안 다니면 언제 다닐까 싶어요. 네. 어디 산에 다니고 있어요? 관악산에. 관악산에? 오늘 아침에? 좀 꾸준히 하셔야지. 이게 안 하다 가시니까 그냥 얼굴이 안 하다 피곤해. 하니까 피곤한데 네.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쭉 했는데요. 그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 협력, 모두를 위한 자유 이런 제목의 연설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방역과 보건 협력, 또 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민간 협력, 또 기후 변화 시대에 이런 어떤 그 글로벌 차원의 위기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연설문을 한번 쭉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글쎄 이번에 아마 대통령 되시고 유엔 총회 연설이 세 번째일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감격에 가득 차서 네.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이제 한 네. 연설이 있고, 작년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평화공원 이걸 제안해 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 협력으로 평화공원을 비무장지대도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희망이 있었고, 근데 올해는 조금 기조가 달라졌어요. 이제 남북 관계는 후면에 배치했는데 네.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그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끝냈고, 네. 그것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범세계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다자주의, 또 지속 가능한 자유, 어떤 더불어 공존하는 어떤 자유주의자, 다자주의자로서의 그 상당히 방점을 찍은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그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치고받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막 싸우는데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은 이제 국제 협력을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트럼프는 이제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그 제일주의를 거듭 강조하면서 너희 나라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 나라들도 너희들의 국익을 최우선해라. 그래서 지금 각자 도생하자. 뭐 이런 어떤 취지의 연설을 해서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그 미국 대선 유세 현장도 아니고 국제 협력을 표방하고 있는 유엔에서 각자 도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실소를 자아내게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이 방역과 경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그렇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같이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국제협력이다라는 국제협력이다 강조를 했는데, 일단 그 우리 국내 상황을 봤을 땐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K 방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좀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이 있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국은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겠느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방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좀 국제 그 경제 기구들의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종대 본부장께서 보시기엔 국내에서 체감하는 어떤 방역과 이 경제의 균형, 정부에서는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물론이죠. 과거에 그 메르스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여했던, 말하자면 투명하고 민주적인 어떤 국민 참여적 방역이 실패했으나 이번에 코로나19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원칙이 이제 국민이 방역의 주체라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사회 원칙이랄까 담론을 창출해 나가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방역의 효과로 연결되고 경제가 침체됐다고 하지만은 그럭저럭 방어해내는 네. 이 양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대한민국은 그 하나의 모범의 전형을 세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또 그렇죠.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상당히 그 성공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네. 좀 자신감 있는 연설이었다는 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는 일단은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인 그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 이 방역과 경제라는 어떤 거 현상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좌우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는 기후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설문에서도 그것이 다 나오는데 기후 변화의 간접적 원인이 코로나로 나타났고 네. 그 코로나가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런 그렇죠. 논리 구조로 네, 네.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와 모두를 위한 자유, 문 대통령 말대로 이 꿈이 실현되려면은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설에서 기후 변화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이 기후 학당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기후학당. 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10%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25% 늘어났고 상당히 저도 좀 충격적인. 예,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탄소 배출 전 세계 7위 국가. 네. 그런데 그 석탄 발전소를 많이 졌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그 자원 재생 에너지로 그 전력 발생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기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력이라든지 예. 뭐 이런 어떤 조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어떤 그 전기 생산 양이 한 뭐 거의 OECD에서 꼴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석탄 발전소 5개를 추가로 없애겠다. 네. 그다음에 국제 협력 기금을 더 2배로 내놓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우리가 코로나와 경제 성장에 있어가지고 일정 정도 방어해낸 이 성과는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네. 결국은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 국제 협력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나라라는 거를 일단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상황에서 어떤, 조금 예. 덜 드러났어요. 예. 이 사안의 심각성, 뭐 저도 그 간간히 뭐 글도 읽어보고 뭐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경고라는 책들도 막 나오고, 예, 뭐 많이 그렇지 나오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평화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그 사람들의 또 이 지구를 살리는 평화운동은 기후 변화, 그렇죠. 예. 기후 위기에 대처 이거를 막는 운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심각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탄소 경제를 향해서 뭐 빨리 가는 나라도 있고 좀 더디 가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이걸 좀 이렇게 그 발전적으로 실천적으로 뭔가를 갖다 정책 병안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뭐 구호는 나옵니다만 정책화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탄소 배출 저감 목표는 못 지키겠다. 네. 우리는 더 성장에 필요한 나라다. 네네. 이러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결국 성장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탄소를 마구마구 배출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다 기후 변화 얘기를 해요. 녹색 성장 얘기 다 하고, 예, 뭐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네. 수소차, 뭐 수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 그 얘기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경제 성장해야겠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 말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기업인들 일에 만나다 보면 유럽에 출장을 많이 간다고 바이어 이렇게 네, 그 네. 역할로 많이 가고 또 거래도 하고 계약도 하러 이렇게 유럽에 가는데 독일 같은데 예를 들면 가가지고 이렇게 계약 협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놀래요 사람들이. 네. 이게 물건의 가격, 기술, 품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제품이 나오는데 탄소는 얼마나 배출하냐. 이거 굉장히 따져요. 독일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이게 더 이제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거는 이게 바로 경제 전략이다. 이게 전략이지. 이게 성장 정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 수출하는 데까지 여기에 이거로 인해서 뿜어진 탄소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른바 이제 그 좌초 국가 그러니까 그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국가일수록 이른바 좌초 네. 이제 경제성이 이제 마이너스 떨어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 좌초 국가의 1호 내지 2호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성장론자들이 이제 오히려 이막 뭐 그린 뉴딜과 같은 그 기후 변화 대처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통적 성장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어떤 물건을 많이 매출을 올려가지고 하는 방식의 전통적 방식의 성장론을 고집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친환경 또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느냐가 성장의 동력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이 외국에 바이어 하러 간 사람들은 다 피부로 느끼고 돌아와요. 한국 내에서만 이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에너지를 절감하듯이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국가의 능력과 품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충청남도 같은 데 가보십시오. 연중 그 뿌연 하늘 거의 뭐 석탄 발전소의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들은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에요. 거기에다 미세먼지에다 황사까지 같이 겹치면은 그 상실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거 성장 지표에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행복 지수에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경제 성장률에 목을 매는데 그 성장론이 이제는 뭐 어디 무덤 속으로 들어갈 판이라고. 그리고 중국 가보세요. 그 저기 도로에 다음에 그 녹색 차 표지판이 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거 다 전기차, 친환경 차예요. 그러니까 중국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그 저탄소 경제 모델로 많이 바뀌고 있지. 우리보다 기술 앞서가요. 당초 계획했던 석탄 발전소 건설 계획을 갖다가 백주화시키면서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굉장히 빨리 높여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중국이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공통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게 존재론적 위협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기후 변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이 여전히 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는 이런 좀 부끄러운 4대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4대 악당. 이 좀 부끄러운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거듭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피해가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높이 평가합니다. 적극 협력하겠다. 석탄 발전소 없애겠다. 뭐 제가 보기에는 나름 그게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은 제대로 된 거예요. 방향도 제대로 잡았어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 우리나라 재계나 산업계 쪽에서 이게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뻗당겨 버리고 또 뭐 이것도 하나의 규제로 봐버리는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면은 그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비관적인 양상에서 또 뭐 정부가 그런데 그냥 그런 말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정부 여당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결의 같은 게 안 나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갖고는 얼마나 우려 먹었습니까? 그걸로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 갖고 얼마나 지지율 끌어올렸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결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북 관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 평화의 담론도 흔들리고 뒤에 종전선언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남북 관계마저도 우리가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남북 방역 협력 물론 연설문에도 나와
생각이 있고,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한반도의 기후 그 위기 극복 이런 걸 위한 어떤 거 협력의 어떤 결의가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북한이 특히 급하잖아요. 거기는 뭐 그냥 산림 훼손에다가 뭐 상당히 우리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유엔 제재에 의해서 석탄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수용으로 많이 돌리고 석탄 발전소 비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 뭐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북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안목에 넣어야 되는 시야에 넣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당장 급하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이어서 그렇지. 제가 재작년에 11월에 저 금강산을 가서 그 아태 평화위 관계자들하고 1박 2일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뜻밖의 관심사가 우리 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도로 깔아주고 뭐 철도 놔주고 또 뭐 물자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 왜 많이 했던 남북협력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광 뭐 이런 것들에 아주 뭐 저기 여전히 관심이 많을 거라는데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친환경 기술이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 주로 북한도. 그래서 옛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난개발식 그 경제협력 별 관심 없다 이거예요. 많이 관심 없다 이거예요. 북한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의 산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 뭐 벌거숭이, 뭐 떼박 가꾼다고 다 나무 이제 밀어버리고 막 이제 떼박 가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이게 뭐 북한은 워낙 경제 규모가 작아서 경제 규모가 작아서 뭐 기후 악당 국가에 들어갈 일도 없지만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아무리 작은 경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결국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는 이런 어떤 국제 경제 체제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 북한도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만드는데 이 탄소 얼마 배출했어. 이렇게 이제 걸리면은 북한도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시야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전반적인 연설을 보면은 초반엔 좀 힘이 느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특히 이제 K 방역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또 국제 협력을 다짐하고 그걸 또 촉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이 느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반도 문제로 넘어올 때는 좀 이 발언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들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사실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걸 위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신 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종전선언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된 거는 싱가포르 회담 때 이미 그 남북미 그 3자 종전선언으로 하고 발표문엔 또 뭐 3자 4자 후에 그 북한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 때는 모호하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다 합의가 됐는데 중국이 그 본인들이 빠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뒤늦게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 갔을 때도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종전선언 논의가 이게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지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사실 많이 약화돼 버린 아젠다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 조로의 기회가 지나갔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또 나와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좀 뭐 갑자기 또 뭐 종전선언이냐 뜬금없는 소리 하냐 뭐 이런 식의 또 hir난을 하기도 해요. 또 이제 그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미국 전문가, 이 미국의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들 몇 사람들 또 코트 따가지고 이건 뭐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달아놓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갖다 쭉 추적을 그 해본 결과, 그 뭐 존 볼튼 회고록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자세히 담겨 있고 그럽니다만, 결국 그 이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 거죠. 종전선언을 하자. 그래서 이제 7월 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방문하기로 돼 있어서 북한은 날짜까지 잡은 거죠. D-Day. 그러니까 그 정전협정 체결일이 7월 27일이니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2018년 7월 27일기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딱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 바이니까. 그래서 뭐 중국이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부차적인 문제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국면에서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기 전에 존 볼턴하고 작전을 짠 거죠. 예, 종전선언 안 하는 거로. 이걸 안 하는 거로 작전을 짜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뭔 종전선언이냐. 뭐 갑자기 또 뭐 FFVD 그래갖고 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 꼭지 돌아버렸지. 예,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그때 외무성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폼페이오 방북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우리가 순진할 정도로 바보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배신감을 또 토로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전협정은 예전에는 언뜻 보면은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아젠다 같아 보였는데 갈수록 어려워져 갖고 지금에 와서는 좀 난망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이걸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이 점은 사실은 좀 미지수 같아요. 이게 이거 하려면 진즉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종전선언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그 드라이브가 걸릴까? 이 점에서는 상당한 저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은 그 동안에 유엔 총회에서 그 작년에 빈무장지대 평화공원이라든가 하는 문제들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관해 가지고 몹시 그 어떤 그 상실에 져서 또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이 안 됐느냐 하면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던 이런 안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그 상기를 시키면서 저 주변국에게 뭔가 독촉장을 보내는 형식의 이런 메시지가 됐어요. 크게 다가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또 짚어봐야 될 게.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전선언을 이번 유엔 그 연설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청와대 그 내부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래요. 저 같은 반대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건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종전선언을 넣고자 했던 대통령의 뜻이나 그것도 이제 일부 참모진들의 뜻은 좀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니까 종전선언을 다시 한번 좀 딱 그 거론함으로써 뭔가 대화의 모멘텀을 좀 살려보는 그 동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어떤 취지로 이 표현이 들어간 거라고 이제 그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 제 기억으로는 북한이 2018년 9월 이후로 종전선언을 입밖에 안 내고 있어요. 아니 글쎄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폼페이오가 2018년 7월 초에 방북을 했을 때 북한은 잔뜩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런 이제 거절당한 이런 어떤 상실감이 한번 작용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때 폭스뉴스인가요? 9월달에 폭스뉴스인가 인터뷰에서 아니 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그건 치명적 실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거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종전선언을 하기 전과 한 다음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면 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북한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가끔 청와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대통령 메시지 누가 관리하는 건지 참 좀 그 아찔아찔할 때가 있죠. 그 전에 푸틴하고 뭐 정상회담할 때도 북한에 석유 안 줘서 과거에 육자 회담 나오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팩트조차도 잘못된 일이었죠. 그런 거라든가 또 저기 한동안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서울에 올 것 같은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언론할 때 혼란을 줬으며 또 이 종전선언 문제 같이 관리가 안 되는 아젠다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현상들인데 그렇게 종전선언이 결국은 물 건너가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방치되다가 지금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종전선언을 해서 조금 더 어떤 외교 관계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그게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이다. 맞는 얘기죠? 누가 부정합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여태까지 그런 관리를 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 길로 그런 관리를 했느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생소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 등장한 이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때 2007년 9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됐고 하노이에서 2007년 10월 그러니까 14 남북 정상선언에도 3자 혹은 4자의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3년 된 문제예요. 그래요. 13년 된 문제였는데
그때도 일부 보수 진영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이제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증세는 여전히 지금 뭐 나타나고 있고 그때 전 딱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아니 이 정도면은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미 간의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미국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다. 그건 비핵화 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종전선언을 뭐 그 평화협정의 예비 단계로 우리는 그렇게 간주한 바 없다. 또 노무현 정부 내부의 통일부 장관 얘기가 다르고 국정원장 얘기가 다르고 외교부 장관 얘기가 다르고 엄청난 혼란. 네, 뭐 이런 어떤 상황이 13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루지 못한 이 종전선언의 그 이제를 종전선언을 실현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걸 결심을 했고 그걸 추진하면은 그때 상황들 갖다 반면 교사를 삼아서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네, 너무나 허술했던 거예요. 너무나 허술하고 그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9.19 남북 합의가 그게 사실상의 남북 종전 선언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종전 선언이 또 이때는 또 이해가 달라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종전 선언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저 북미 간에만 나름대로 어떤 거 종전을 선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북 간엔 이미 됐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전 선언은 그게 아니라 오리지널 종전 선언. 아마 남북미 심지어 중국까지도 포함하고 주변국 지지를 촉구하는 거 보니까 다자간의 종전 선언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제 전체가. 그러면은 결국 이게 문 대통령의 의도 그대로 전달이 잘 되겠느냐? 좀 의문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9.19 군사합의 얼마 전에 이제 2주년이 지났지만 그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 남북한의 사이의 종전선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6월달에 김여정 노동당 그 제1부부장은 이게 있으나마나한 거다. 군사합의를 두고 있으나마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기된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한번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종전 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신뢰 구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를 이뤄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신뢰 구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종전선언을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한다.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왔던 것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계속한다. 그러면 어색하지.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런 종전선언이 뭐 아직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가정형이지만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남북 양측의 극단적인 양극화된 평가를 볼 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없는 종전선언, 그죠? 그 후속 조치,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걸맞는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연합훈련을 비롯한 동맹관계의 조정, 그죠? 그 다음에 당초 계획된 군비 증강 계획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했는데 할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뭐 대통령이 비롯한 정부 쪽에 있는 분들의 실현도 문제였지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목표와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대규모 전력 증강 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관계, 긴장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을 했느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지난번 총선 때 뭐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4.27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바로 종전 선언과 단계적 군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종전 선언 및 단계적 군축이 포함된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게 이게 양립 가능한 거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사실 현 정부가 아직까지는 준비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사실은 북한도 어떤 일단은 핵무력을 추구하면서 조건적인 비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의 태도도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을 막는 거는 핵무력이다.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갖고 있어요. 함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비핵화가 되리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럼 왜 비핵화 협상이 있는 거냐 하면은 아니 적대 관계 청산되고 상호 보장이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서 그때 가서 이런 상황에 맞게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다. 네. 이거 북한 설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비핵화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핵 억제력은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북한도.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비핵화라는 걸 쌍둥이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걸 쌍둥이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야말로 매파 비둘기파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주 무슨 가랑잎 흔들리듯이 지금까지 일관성도 없고 준비된 철학도 없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단기적인 퍼포먼스로 접근하다가 지금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패권국이고 강대국이 어떤 책임 외교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볼턴 회고로 보면 그 백악관이 무슨 깡패들 양아치들 곤마술수하는 아니 솔직히 말해 어디 주민센터만도 못해 백악관이. 그 최근에 난 밥 우드워드의 그 경로 이 책을 봐도 재미난 구절이 그거예요. 이제 우드워드가 트럼프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저기 김정은 3번 만나봤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교활하지만 매우 영리하다, 매우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드워드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전에 CIA 쪽 사람들 만나봤는데 교활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very stupid, 매우 멍청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우드워드가 트럼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CIA 사람들 다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니까 대통령의 얘기가 맞다. 매우 영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바꿨다고. 그러니까 CIA가 그런 어떤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보를 갖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드워드를 갖다 딱 매개로 삼아 우드워드가 중개인처럼 돼가지고 양쪽 입장 갖다 서로 전달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김정은은 매우 영리한 사람으로 결론냈네. 이런 어떤 거 보면서 참나. 그 책 다 읽으셨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일부 순서를 마쳐야 될 텐데요. 이게 뭐 종전선언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시민이 좀 나서자. 그래서 지난 7월 27일부터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지금 전 세계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가 endthekoreanwar.net입니다. 어렵네. end 기호. END 더 코리안 워.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좀 URL 좀 바꾸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놨는데 아무튼 우리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셔가지고 좀 저희의 목표가 2013년 7월 27일 즉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될 때까지 전 세계 1억 명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종전 그 선언이 됐던 평화협정이 됐던 어찌됐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한국적인 평화에 디딤돌을 놓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 바로 들어가시죠. 5분만 쉬면 안 되나?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저희 다시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